그래서 저는 급히 다시 아들 집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곤 초인종을 눌렀죠. 10초쯤 지났을까 며느리가 문을 열고 나오더군요. 누구세요? 어머님? 며느리는 굉장히 당황한 듯 보였어요. 저는 이유도 모른 채 이야기했죠. 내 정신 좀 봐. 내가 깜빡하고 지갑을 두고 갔지 뭐니. 귀찮게 해서 미안하구나. 그렇게 말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며느리가 막아섰어요. 이상했죠. 지갑만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막아설 이유가 없었거든요. 근데 안에서 맛있는 냄새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고기를 굽는 냄새였죠. 저는 며느리를 쳐다보았고 며느리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막는 며느리를 살짝 밀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니 아들이 한우를 구워 먹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굉장히 당황하더군요. 엄마 아직 안 갔어? 저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밥 먹었다면서.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며느리를 보고 또 말했죠. 너는 배 안 고프다면서. 다이어트 하느라 저녁 굶을 거라면서. 둘이서 고기 구워 먹으려고 나를 보내려 한 거니? 아니야, 엄마. 갑자기 생각나서 내가 구워달라고 했어.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더라고. 안 그래도 엄마 가고 나서 생각이 나서 다시 부를까 했어. 맞아요, 어머님. 얼른 여기 와서 좀 드세요. 됐다. 너가 끓여준 라면 덕에 나는 배부르다. 저는 약간의 화를 내고는 부엌에 있는 지갑을 챙기고선 집을 나섰어요. 이런 취급을 당한 제가 너무 초라하더군요. 둘은 그러고도 저를 잡으러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 아들과 며느리가 어머니가 간 줄 알고 자기들끼리 한우를 구워 먹다가 들킨 상황인데요. 오늘은 애지중지 키웠던 아들과 이뻐했던 며느리가 자신을 푸대접하고 이용하려고만 해서 그들에게 통쾌한 인생의 가르침을 준 임자연님의 사연입니다. 가르침을 주고도 기쁘지만은 않았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의 이야기일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에 사는 72살 임자연이라고 합니다. 매번 사연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릴 수 있을까 해서 얼마 전에 저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잠시나마 위로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치만 힘든 일을 겪었음에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겨낸 저처럼 힘든 일을 겪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과 긍정의 힘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부족하지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좋은 의견과 조언 그리고 많은 긍정의 힘을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서는 이전에 제가 어떻게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아들을 키웠는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와 남편은 굉장히 힘들게 저희 아들을 낳았습니다. 무려 결혼한 지 7년 만에 아들을 낳은 것이죠. 저희 또한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남편이 40살, 제가 36살에 첫 아들을 가졌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늘의 뜻이 아니었던 것이었죠. 정말 자식을 가지기 위해서 저희는 부지기수로 노력했습니다. 유명한 의사란 의사는 전부 찾아다녔고 좋다는 음식은 전부 다 먹어봤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저희는 전국의 유명한 무당분들을 찾아다니며 굿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결국 생기지 않았죠. 병원에서 검사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는 어느새 아이를 갖는 것을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다행히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저희의 마음을 잘 아셔서 보채지 않으셨죠. 하지만 가장 슬픈 건 역시나 저와 남편이었어요. 저는 너무나 아이를 가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아이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도 부러웠어요. 그러던 중 결혼 4년 차에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달 저희는 시도를 했고, 저는 매주 테스트기를 이용해서 검사를 했죠. 테스트기에 뜬 줄을 본 순간 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남편과 부둥켜 울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임신 7주 차에 유산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죠. 저는 정말 하늘을 저주했어요.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생겨야 하는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벌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유산을 하고 나서 몇 개월간은 정말 우울했던 것 같아요. 밖에도 나가지 않고 집에서 울기만 했죠. 우울증 초기 정도의 증상이었던 것 같아요. 밖에 나가면 남들은 행복한데 저만 불행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남편은 저를 달래주며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사실 남편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 제 앞에서 힘든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한 거겠죠. 남편은 정성을 다해서 저를 돌봐주었고, 어느 날 남편은 아이를 가지는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입양을 생각해 보자고 했어요. 저는 처음엔 고민했지만 아이를 너무 가지고 싶기도 했고, 제가 낳지 않았더라도 정말 제 자식처럼 키울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한 지 5년 차에 입양 신청을 했습니다. 아주 이쁜 여자아이였어요. 저희가 데려왔을 땐 2살도 안 되었답니다. 잘 아는 분이 입양하는 절차를 알려주었고 소개도 해주셔서 무사히 진행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그 아이에게 지은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었고 가슴으로 낳은 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죠. 제가 낳지 않은 자식이라 마음이 안 갈 거라고 걱정했던 것과 달리 정말 빠르게 정이 들었어요. 그 아이는 저를 보고 웃어주었고 그때부터 그 아이는 제 세상이 되었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우울증도 싹 사라졌고 저와 남편의 관계도 무척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은이를 키운 지 1년이 되었을 때 제가 임신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병원에서 제가 나이도 있고 유산 경험도 있기 때문에 임신할 확률은 극히 드물 거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너무나도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한 번 유산을 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이번엔 괜찮을 거라며 저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정말 조심스레 일상을 보냈어요. 최대한 제 아기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했죠. 그렇게 12주차가 지나면서 의사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정말 너무나도 기뻤했습니다. 지은이도 동생이 생긴다는 걸 알았는지 매번 제 배에 기대 아기 소리를 들었어요. 지은아, 그래, 너의 첫 번째 동생이란다. 남동생이야. 태어나면 잘 해줄 수 있지. 제가 이렇게 말하면 지은이는 저를 보며 해맑게 웃어주었어요. 그렇게 몇 개월 후 저는 무사히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정말 인생에서 처음으로 느낀 기분이었어요. 제 배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다라는 건 무척이나 신비하고 성스러운 기분이더라고요. 진심으로 엄마가 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새로 태어난 아들에게 지훈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저는 하늘에 기도를 했어요. 이전에 원망했던 것을 사죄했죠. 그리고 이 두 아이를 평생토록 지켜줄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4명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열심히 일했고 저는 주부로서 아이들을 열심히 키웠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하루가 갈수록 눈에 보이게 커갔어요. 금방 걷기 시작했고 말을 하기 시작했으며 유치원에 입학하고 학교에도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항상 웃음이 가득했어요.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습니다. 시간이 멈췄으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아이들이 금방 커가는 게 정말 서운하더라고요. 두 아이는 제 걱정과 달리 정말 잘 커주었어요. 지은이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저와 남편은 지은이를 불러 입양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평생 숨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에 어느 정도 딸이 컸을 때 말해주기로 했었거든요. 저와 남편은 지은이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저희를 싫어할까봐 혹은 친부모를 찾으러 가겠다고 할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마음이 깊은 아이였더라고요. 처음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곧 그 사실을 받아들였고 저희 마음을 알아주었어요. 우리가 너를 입양한 사실을 너가 알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부모 자식이라는 사실엔 변함이 없어. 그저 처음만 조금 달랐을 뿐이야. 굉장히 사소한 이유란다. 그래, 지은아. 우리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누가 뭐래도 너는 우리 딸이야. 어머니, 아버지 고마워요. 제게 부모님은 어머니, 아버지밖에 없어요. 절 믿고 말해줘서 고마워요.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리어 충격은 아들이 받은 것 같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굉장히 친하게 지냈지만 아들은 점점 누나를 무시하고 피하기 시작했어요. 딸은 최대한 다정하게 동생을 대하려 했지만 아들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중재를 하려고 하기도 했지만 통하지 않더라고요. 몇 번은 진짜 딸도 아니라는 심한 말을 했어서 남편이 혼찌검을 내기도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둘의 사이가 걱정이었지만 아들이 나이가 들어 성인이 되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아들과 딸은 성인이 되었고 딸은 대학을 졸업한 뒤 부동산 중개사 시험에 합격해서 어린 나이에 중개사가 되었습니다. 정말 어린 중개사였기에 주변 사람들도 신기해했고 한 번은 방송에서 찾아와 인터뷰를 하기도 했어요. 아들은 딸과 달리 공부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체육에 재능이 있었죠. 아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에 체대를 갔고 이후 체육 입시 학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어떤 길이든 둘 모두 자신의 역할을 해내며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저와 남편은 한시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축복이었죠. 이제 저희는 아이들 뒷바라지 하는 것에서 벗어나 쉴 수 있었어요. 동시에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임원으로 승진을 한 것이었어요. 사실 사내 정치도 심했고 10명 중에 1명만 되는 것이라 남편은 정년퇴직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표이사님이 바뀌면서 성과 위주의 채용을 중시하셔서 남편이 임원이 되었던 거였어요. 한 회사에서 30년 넘게 근무를 했었거든요. 월급도 인상이 많이 되어 저희 노후와 아이들 결혼 자금을 보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사실 그전에도 남편이 재테크에 소질이 있어서인지 차곡차곡 돈을 모았기에 나이든 저희 둘이 아꼈으면 부족하지 않을 금액이긴 했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딸과 아들에게 작은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었어요. 먼저 결혼한 사람은 바로 딸이었습니다. 딸은 매번 혼자 일했기 때문에 남자를 만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의 제안으로 소개팅을 했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마음 맞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둘은 1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 차도 적당하고 사위도 괜찮은 회사에 다녔고 돈을 차곡차곡 모은 것을 보니 저희 딸을 힘들게 할 것 같진 않았어요. 저와 남편은 둘이 집을 구할 때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사위 쪽에서도 반을 부담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딸과 사위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저희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조금 더 작은 집에서 시작하더라도 자기들 힘으로 집을 사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희와 사돈은 그럴 필요 없다고 했지만 딸과 사위는 완강하더라고요. 그런 딸이 참 답답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기특하더라고요. 그렇게 둘은 작은 전셋집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몇 년 뒤 돈을 모아 자기들만의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딸이 결혼하고 4년 뒤에는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 상대는 아들이 일하는 학원에서 사무직을 하던 여자였죠. 둘이 학원에서 눈이 맞아 연애를 시작했고 2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것이었어요. 둘은 서로를 정말 좋아했기에 저희는 둘의 결혼을 축복해 주기로 했습니다. 며느리가 될 아이의 집안은 그리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 아이도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공부를 잘하던 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상관없었어요. 둘이 마음만 맞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희 아들도 사회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월급도 그리 많지 않았기에 모아둔 돈이 많이 없었습니다. 또 아들 성격이 그리 꼼꼼하고 야무진 성격이 아니라 돈을 좀 흥청망청 썼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아들에게 경제관념을 가르치려 여러모로 노력을 했지만 기질은 잘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걱정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결혼하게 되면 아무래도 책임감이 생길 거라 믿었어요. 저와 남편은 아들에게 작은 아파트와 혼수를 구해주는 것을 마지막 지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삐그덕대기 시작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더 넓은 집에서 살기 원하는 것 같았어요. 저와 남편은 오히려 아들과 며느리를 설득해야 했습니다. 엄마, 이왕 해주는 거 좀 더 넓은 평수는 안 돼. 어차피 우리 아기 낳으면 좁은 데서는 못 키우니까 이사를 해야 하잖아. 말은 쉽지. 그 차이가 얼만데 몇 척이나 차이 나잖니. 그리고 아이 1명 정도는 24평도 괜찮아. 내가 엄청 큰 걸 바랬어? 그런 것도 아닌데 좀 해주라. 그 이후로는 우리가 돈 잘 모아서 살면 되잖아. 그러니까 좀 이전부터 잘 모아두지 그랬어. 우리도 큰 집 해줄 정도로 그렇게 여유롭진 않단다. 이해를 해주렴. 아들은 제 말을 듣고 신경질을 냈어요. 저는 마음이 상했지만 최대한 아들을 이해해 보려 했습니다. 며느리는 별말 하지 않았지만 아마 그 전에 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었겠죠. 그렇게 저희는 간신히 아들을 설득해서 성남 쪽에 있는 24평형 아파트를 구해주는 것으로 타협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의무는 끝난 듯 했어요. 이제 남편과 저희 인생을 위해 살기만 하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별일 없이 결혼식을 잘 마무리했어요. 그 이후로 2년이 지났습니다. 평온한 나날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떠난 뒤 잠시 동안은 무엇을 하면서 지내야 할지 모르겠었지만 딸이 자주 찾아와 주었고 남편의 도움 덕에 금방 적응할 수 있었어요. 저는 주변 이웃들과 자주 등산을 다녔고 다니다 보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좋은 산들을 올랐습니다. 가끔 남편도 함께 했죠. 딸은 곧 아들을 낳았고 저는 자주 손주를 돌봐주러 딸의 집에 갔습니다. 제가 갈 때마다 딸과 사위는 저를 지극히 대접해 주었어요. 정말 기분이 좋더군요. 매번 갈 때마다 이쁜 손주랑 노는 것도 기쁜데 저녁에 딸과 사위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게 마음이 정말 평온하더라고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동생에 대해 묻더군요. 잘 지내냐면서요. 생각해보니 아들에게 연락이 안 온 지 벌써 몇 달이 다 되어 가더라고요. 저번 추석에도 학원이 바쁘다며 오지 않았었거든요. 저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손주를 낳아서 요즘 딸에게 더 신경을 써주었거든요.
그리고 딸의 집은 가까운데 비해서 아들의 집은 가는데 1시간 반이나 걸려 자주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의 집에 더 많이 방문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딸에게도 너무 고마웠죠. 사이가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동생을 챙겼으니까요. 그렇게 며칠 뒤 저는 남편에게 미리 말하고 아들네 집에 다녀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힘을 좀 써서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잔뜩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집에 가겠다고 말했죠. 아들은 오지 말라고 했지만 제가 조금은 억지를 부려 가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아들이 너무나도 보고 싶었죠. 그래서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면서 아들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짐을 가득 들고 아들 집에 도착을 했어요. 며느리가 문을 열어주더군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그래, 오랜만이구나. 잘 지냈니? 그럼요, 잘 지냈어요. 남편은 이따 저녁 돼서야 올 거예요. 며느리는 제가 무겁게 반찬을 들고 있는 걸 보고 있으면서도 도와주질 않더군요. 그래서 저는 저 혼자 낑낑대며 식탁까지 반찬을 옮겨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바로 소파에 앉아 저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갑작스레 무슨 일이세요? 너희 못 본 지 꽤 됐잖니. 그래서 오랜만에 얼굴이라도 볼 겸 온 거다. 그렇군요. 그래도 다음에 오실 땐 미리 서로 약속을 정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벙쪘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나 했죠. 제가 조금 억지를 부려왔다고 해도 저런 식으로 말하는 건 도의에 어긋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별말하지 않고 웃음으로 넘어갔죠. 며느리는 슬슬 거실로 오더니 제가 싸온 반찬을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와, 엄청 많이 싸우셨네요. 제가 좋아하는 파김치도 해오셨구나. 잘 먹을게요, 어머님. 그래, 맛있게 먹으렴. 다 먹으면 또 해주마. 며느리는 반찬을 냉장고에 다 집어넣고는 저에게 물을 떠다 주었어요. 그제야 한숨 돌리겠더라고요. 저는 물을 한 번에 들이키고는 소파에 앉았죠. 근데 며느리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저는 며느리가 왜 그렇게 당황한 표정을 짓는지 몰랐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가, 무슨 일 있니? 왜 그래? 아, 더 있다 가실 생각이세요? 그래도 아들 얼굴은 보고 가야 하지 않겠니? 저녁도 같이 먹으면 좋고. 아, 그렇군요. 저는 어머니가 반찬 주시러 오신다길래 주시고 바로 가시는 줄 알았거든요. 저는 너무 당황했어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며느리가 그 뒤에 말한 내용은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녁 드실 줄 몰라서 아무것도 준비 안 했는데 어쩌죠? 괜찮다. 내가 싸온 반찬이랑 먹으면 되지. 밥만 푸면 된다. 아니요, 밥도 안 해놔서요. 뭐, 그럼 지금 하면 되잖니. 30분 정도면 되잖아. 그러자 며느리는 똥 씹은 표정을 하더군요. 정말 귀찮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때 약간 기분이 상했어요. 하지만 오랜만에 본 며느리에게 티를 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했죠. 그럼 밖에서 먹을까? 주변에 맛있는 곳 있니? 며느리는 그것도 싫은지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 라면 드시는 게 어때요? 어머니가 주신 파김치에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어제 TV에서 기가 막힌 라면 레시피를 봤거든요. 라면, 끓여 먹는 라면 말하는 거니? 네, 맞아요. 난 라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밥을 먹으면 안 될까? 그러지 마시고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을 거예요. 남편도 밖에서 먹고 온다고 하던데 그냥 간단히 먹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말하는 며느리에게 뭐라고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라면을 끓여달라고 했죠. 며느리는 웃으며 부엌에 가서 라면을 끓였습니다. 그리고는 곧 라면과
제가 가져온 파김치를 저에게 주더군요. 근데 기가 막힌 레시피라고 했으면서 계란 하나도 넣지 않은 일반 라면이더라고요. 이게 무슨 레시피니? 그냥 라면 아니야? 일단 드셔보세요. 국물이 다를 거예요. 저는 반신반의한 채로 국물을 마셨습니다. 보통의 라면이더군요. 똑같은데 뭐가 다르니? 이걸 모르시겠어요? 어머니 진짜 모르신다. 여기다가 참치 액젓 한 수저 넣으면 국물 맛이 엄청 깊어져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저를 무시하는 처사였어요. 더군다나 며느리는 자기 거는 안 끓여왔더라고요. 너는 안 먹니? 저는 갑자기 배가 안 고파서요. 요즘 다이어트도 하고 있어서 그냥 저녁 굶으려고요. 그리고 라면은 하나만 끓여야 진짜 맛있는 거거든요. 맛있게 드세요, 어머니.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참고 먹었습니다. 아들 집에 와서 라면을 먹게 될 줄은 정말 몰랐죠. 저는 반도 먹지 못한 채 라면을 남겼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라면을 남긴 걸 보고 또 언짢은 표정을 지었죠. 그래도 제가 저녁을 먹으러 온 건 아니니 얼른 아들의 얼굴만 보고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시간 뒤 아들이 왔더군요. 저는 너무 반가워 아들을 안으려 했지만 아들은 싫은지 저를 밀어냈습니다. 엄마, 이렇게 멀리까지 왜 왔어? 너 보고 싶어서 왔지. 너가 얼굴을 안 비추니 이 늙은이가 찾아와야지. 아쉬운 건 항상 우리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누가 들으면 내가 완전 불효자처럼 보이겠다. 웃으라고 한 소리야. 그런 뜻으로 한 건 아닌데 미안하구나. 됐어. 뭐 좀 먹었어? 응. 아가가 라면 끓여줘서 맛있게 잘 먹었다. 내 와이프가 라면 하나는 잘 끓이지. 좀 아쉽네. 나도 엄마랑 저녁 먹고 싶었는데 회사 직원들이랑 갑자기 회식이 잡혀서 말이야. 괜찮다. 얼굴 봤으면 됐어. 그래 얼른 가, 이제. 나중에 내가 찾아갈게. 지금 출발 안 하면 밤늦게 도착하겠네. 왜 난 좀 더 있고 싶은데. 내가 얼른 갔으면 좋겠니?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엄마 늦을까봐 그렇지. 농담이란다. 이제 가야지. 잘 지내는 거 봤으니 됐다. 아들과 며느리는 계속 저를 보내려고 했어요. 저는 제가 더 서운해지기 전에 아들 집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마중도 나오지 않더군요. 엘리베이터도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버스 정류장까지 왔어요. 근데 제가 모르고 지갑을 아들 집에 놓고 왔지 뭐예요. 그래서 저는 급히 다시 아들 집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곤 초인종을 눌렀죠. 10초쯤 지났을까 며느리가 문을 열고 나오더군요. 누구세요? 어머님? 며느리는 굉장히 당황한 듯 보였어요. 저는 이유도 모른 채 이야기했죠. 내 정신 좀 봐. 내가 깜빡하고 지갑을 두고 갔지 뭐니. 귀찮게 해서 미안하구나. 그렇게 말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며느리가 막아섰어요. 이상했죠. 지갑만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막아설 이유가 없었거든요. 근데 안에서 맛있는 냄새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고기를 굽는 냄새였죠. 저는 며느리를 쳐다보았고 며느리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막는 며느리를 살짝 밀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니 아들이 한우를 구워 먹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굉장히 당황하더군요. 엄마 아직 안 갔어? 저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밥 먹었다면서.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며느리를 보고 또 말했죠. 너는 배 안 고프다면서. 다이어트 하느라 저녁 굶을 거라면서. 둘이서 고기 구워 먹으려고 나를 보내려 한 거니? 아니야 엄마. 갑자기 생각나서 내가 구워달라고 했어.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더라고.
안 그래도 엄마 가고 나서 생각이 나서 다시 부를까 했어. 맞아요, 어머님. 얼른 여기 와서 좀 드세요. 됐다. 너가 끓여준 라면 덕에 나는 배부르다. 저는 약간의 화를 내고는 부엌에 있는 지갑을 챙기고선 집을 나섰어요. 이런 취급을 당한 제가 너무 초라하더군요. 둘은 그러고도 저를 잡으러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슬프다기보다는 화가 많이 났어요. 집에 도착할 동안 머릿속엔 왜 애들이 저에게 그랬을까라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쓸쓸히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제 표정을 보고 남편은 묻더군요. 여보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아니에요. 별일 없었어요.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어서 그렇죠, 뭐. 고생했어. 다음엔 내 차 타고 가자고. 지훈이랑 며느리는 어때? 잘 지내는 것 같던데요. 둘 다 요즘 많이 먹는지 살이 좀 쪘더라고요. 한창 잘 먹을 때니까 뭐 좋은 거지. 잘 먹고 잘 산다는 거니깐. 그렇겠죠. 우리는 챙기지도 않으면서 자기들끼리만 먹나 봐요. 뭐야, 그 반응은. 다 그런 거지 뭐. 우리도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뭘 챙겨주길 바래. 다 욕심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모르고 한 소리였으니까요. 그리고 이 사실을 남편한테 말하지 않은 건 남편이 알게 되면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화를 낼 것 같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런 건 저와 아들 사이의 관계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밤새 고민한 채 저만의 답을 내놓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이해하기로 했죠.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았어요. 제가 먼저 억지로 아들이 보고 싶어 방문을 했던 것이었고, 아들과 며느리의 말이 정말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스스로 저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있고도 연락이 오지 않은 아들과 며느리에게 서운하긴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먼저 연락하는 것도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연락이 오면 그때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하리라 다짐했고요. 그렇게 2주쯤 지났을까. 아들에게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그것도 문자가 아닌 전화가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그래, 지훈아. 무슨 일이니? 내가 너무 늦게 연락했지? 아니다. 연락하면 됐지. 무슨 일이니? 아니, 그때 일 사과하려고. 우리가 너무하다고 당연히 생각하겠지. 오해할 만해.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 근데 믿어줘. 정말 엄마가 가고 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거야. 너무 걱정 마라. 난 아무렇지도 않으니깐. 너의 말을 믿어. 그리고 나도 그때 너희 말을 듣지 않고 화만 내고선 멋대로 가버려서 미안하구나.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우리 그럼 이제 화해한 거지? 그럼 우리가 싸운 것도 아닌데 다행이다. 엄마, 내가 와이프랑 이야기해봤는데 엄마한테 맛있는 밥 한 끼 대접하고 싶어서. 일부러 그럴 필요 없단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난 다 잊었어. 아니야. 정말 엄마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서 그래. 다음 주에 시간 돼. 아들이 그렇게 다정한 목소리로 저에게 말한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저는 제가 아들과 며느리를 용서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그 일을 기점으로 정신을 차렸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함께 다음 주쯤 시간을 내서 아들과 며느리랑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남편이 급한 회사 일이 생겨 못 가게 되었어요. 결국 저 혼자 갈 수밖에 없었죠. 아들 집에 도착했을 때 저번과 달리 아들과 며느리가 집 앞에 마중을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둘의 태도에 정말 감격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몰랐어요. 화를 내는 게 효과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밖에서 먹을 줄 알았는데 이미 안에 다 차려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집에 들어가니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차려져 있었습니다. 대게, 소라, 멍게 같은 해산물부터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육고기도 있었어요. 이걸 우리끼리 어떻게 다 먹으려고 이렇게 많이 했어. 저는 기분이 좋았지만 빈소리로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맛있게 밥을 먹으며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딸집에서 느끼던 기분과 비슷하더군요. 이렇게만 지속되면 바랄 게 없겠다 싶었어요. 식사 후에 며느리는 저를 위해 매실차를 주었어요. 근데 아들이 할 말이 있는지 계속 입을 뗐다가 말았다가 하면서 분위기를 잡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었어요. 지훈아, 무슨 할 말 있니? 사실은 엄마한테 부탁할 게 있어서. 부탁. 뭔데 그래? 내가 사실 좋은 소스를 하나 물었거든. 나한테 투자 좀 해달라고. 투자. 무슨 투자를 말하는 거니? 자세히 말하기는 좀 그렇고 주식 같은 거라 보면 돼. 뭔지 알아야 투자를 하던지 말던지 하지. 엄마는 잘 모를 텐데 요즘 코인이라고 디지털 화폐라는 게 있어. 그게 미래를 여는 열쇠라고 많이들 이야기해. 근데 코인 중에서 종류가 많은데 내가 투자하려는 건 사람들이 아직 많이 몰라. 지금 당장 사야 해. 아니, 나도 안다. 근데 네 아버지가 위험하다고 절대 손도 대지 말라고 했어. 아버지는 옛날 사람이잖아. 그런 말 들어서 뭐해. 얼마나 필요한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한 3억? 뭐, 3억. 그런 돈이 우리한테 어딨니? 누나 집 해주려고 했던 돈 있잖아. 안 돼. 그건 네 누나 나중에 필요할 때 주려고 놔둔 거란 말이야. 그니까 나한테 투자해서 몇 배로 돌려주면 되잖아. 그러다 잃으면 너가 책임질 거야? 잃을 일이 절대 없어. 나 한번 믿어봐. 안 된다. 너무 위험해. 엄마, 지금 나랑 누나랑 차별하는 거야? 누나가 하라고 했으면 바로 했을 거면서. 왜 나는 안 되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네 누나는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질 않는데. 누나가 아파트 해달라고 했으면 34평짜리 해줬을 거잖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네 누나는 우리 지원도 안 받았는데. 아, 몰라. 무조건 해줘. 이번 기회 놓치면 다음 기회는 언제 올지 모른단 말이야. 나 혼자 결정할 순 없어. 네 아버지와 상의를 해봐야 해. 아버지가 그걸 허락해 주겠어? 아, 진짜 짜증나네. 말이 안 통한다 말이. 뭐, 너 말 다 했니? 맞잖아. 그럼 내 유산을 먼저 준다고 생각해. 재산 미리 물려준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게 나한테 할 소리니? 나한테 물려줄 돈 있잖아. 미리 준다고 생각하라고. 저는 더 이상 아들의 말을 들어줄 수 없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며느리는 계속 옆에서 아들의 편을 들며 투자를 권유했죠.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저한테 친절하게 대했던 이유를요. 아들은 처음부터 제가 아닌 저의 돈이 필요했던 거였습니다. 저는 너무 배신감을 느꼈어요. 애지중지하면서 키운 아들이 저를 이렇게 대하다니요. 어떻게 제가 직접 낳지 않은 딸이 저한테 훨씬 더 잘하고 제가 직접 낳은 아들이 저를 돈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지 말이에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자리를 떴어요. 저는 집으로 가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에게 말하기에는 너무 일이 커질 것 같았죠. 그때 생각난 게 저희 딸 지은이었어요. 지은이라면 저를 위로해주고 좋은 방법을 말해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내린 뒤 걸어가며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딸은 제 이야기를 듣고 대신 화를 내주더군요. 박지훈, 걔 지금 제정신이에요. 어떻게 어머니한테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구나. 사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지금도 계속 문자로 돈 달라고 재촉을 하고 있어. 지훈이는 지금 내가 아니라 내 돈만 원하고 있단다. 엄마 된 도리로서 아들 교육을 너무 잘못 시킨 것 같아. 지금이라도 아들에게 인생을 가르쳐야 할 텐데. 맞아요. 어머니가 너무 오냐오냐 키우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버릇이 없죠. 지금이라도 똑바로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줘야 해요. 무슨 방법이 있니? 어머니, 마음부터 똑바로 잡으셔야 해요. 마음 약해지지 않게요. 그러면 제가 하자는 대로 한번 해보실래요? 어떻게 하면 될까? 딸의 말은 제가 더 아들을 멀리하고 냉정하게 대하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와 남편을 위해서 돈 쓰는 모습을 아들에게 보여주라고요. 그러면 아들은 더 난리를 칠 거라고요. 그러더라도 더 마음을 굳게 먹으면 언젠가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거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딸의 말을 믿고 그렇게 해보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그날 이후 저에게 더 공격적으로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알까봐 직접 찾아오지는 않았지만 계속 전화와 문자를 했죠. 저는 아무 답도 하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은 지나갔고 제사가 있는 날이었어요. 원래 아들은 제사에 잘 참여하지 않았는데 그날은 참석했더라고요. 아들은 오자마자 절 노려봤어요. 저는 알면서도 모른 척 했습니다. 제사하기 전 가족끼리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아들이 딸의 차를 봤어요. 뭐야? 누나 차 새로 뽑았어? 이거 비싼 차잖아. 응, 엄마가 사줬어. 뭐라고? 엄마가 사줬다고? 왜? 그럼 안 돼. 너는 엄마한테 아파트도 받아놓고 그거에 비하면 엄청 싼 거지. 아들은 저를 또 노려보았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사실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떨렸어요. 일부러 아들을 자극하는 것 같아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했죠. 하지만 아들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고 참아냈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었고 저희는 제사를 지냈죠. 아들은 계속 남편 몰래 저와 대화할 순간을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잠시 슈퍼를 다녀오겠다며 일부러 자리를 만들었죠. 그러면 그렇지 아들은 저를 따라 나오더군요. 그리고 1층에 도착하자 저를 붙잡았어요. 엄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누나한테는 저렇게 잘해주면서 나한테는 왜 안 해줘? 나한테는 땡전 한 푼 안 주면서 자식끼리 차별하는 거야? 어떻게 엄마가 돼서 그럴 수가 있어? 그럼 안 되니? 내 돈인데. 너는 너 돈으로 나나 남편 그리고 누나한테 뭐라도 해준 게 있어. 나도 네가 네 돈 어디다 쓰는지 관여 안 하는 것처럼 너도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엄마는 엄마잖아.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냐? 그건 해도 내가 할 말이지. 너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이미 늦었다. 나는 이미 내 남은 재산 모두 네 누나에게 주기로 했어. 다음 주에 변호사 만나서 증여계약서 쓰기로 했다. 이제 어떡할래? 너가 나한테 얻을 건 아무것도 없는데. 만약 조금이라도 원하면 네 누나한테 가서 말하렴. 아들은 그 말을 듣고 한순간 멍하게 있더라고요. 믿을 수 없는 눈치였어요. 그러더니 아파트 단지에서 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고 무서웠지만 그래도 참았어요. 아들은 한숨을 몇 번 푹푹 내쉬더니 저한테 와서 말했어요. 엄마 왜 이렇게 변했어? 언제부터 이렇게 차가워진 거야?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왜 엄마가 누나한테만 이렇게 잘해주는지. 까놓고 말하면 누나는 엄마 진짜 딸도 아니잖아. 남의 자식이잖아.
나야말로 엄마가 힘들게 낳은 진짜 자식이잖아. 저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들었는지 했어요. 돈에 눈이 멀어 지금 자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손을 들어 아들의 뺨을 때렸어요.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의식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 처음으로 누군가를 때린 거였어요. 그것도 아들을 때린 거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아들에게 말했어요. 살면서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거다. 너는 지금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을 했어. 너의 누나는 내가 낳지 않았지만 누가 뭐래도 내 딸이다. 너랑 마찬가지로 가장 소중한 내 자식이야. 내가 너를 잘못 키운 것 같구나. 너야말로 이제 내 자식이 아니다. 너가 무슨 잘못을 한지 알 때까지 날 찾아오지 말거라. 아들은 아직도 저에게 맞은 것이 믿기지 않는 듯 했어요. 한 손으로 자기 뺨을 만지며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더군요. 그날 아들은 며느리를 데리고 먼저 집으로 향했어요. 딸 지은이는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긴지 알았는지 말없이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은이의 말대로 아들은 그 이후로 계속 전화와 문자를 했습니다. 저는 하나도 받지 않았어요. 아들이 정말로 깨달을 때까지 저의 결심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죠. 몇 번은 저를 찾아 집 앞에 왔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들이 붙잡는데도 무시했습니다. 아들이 보이면 다시 집으로 들어갔고, 아들이 집에 가면 그제서야 다시 외출을 했어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을까? 이제 어떠한 연락도 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들의 어리광을 받아줄 수 없었어요. 부모된 도리로서 제가 책임을 져야 했죠. 아들이 어렸을 적 오냐오냐 키웠던 걸 굉장히 후회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힘들게 얻은 아들이어서 너무 관대하게 키웠던 게 문제였죠. 딸은 아들과의 일 이후 저를 더 잘 챙겨주었어요. 물론 아들에게 말했던 재산 증여는 거짓말이었습니다. 딸은 저에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인생 즐기다 보면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제가 지금 이 상태로 아들을 생각해 봤자 도움이 될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과 딸과 인생을 즐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아들이 오랫동안 연락이 없자 가끔 이야기를 꺼내긴 했지만 워낙 아들이 연락이 없었던지라 눈치채지는 못했죠. 딸은 저를 위해 한 달 동안 일을 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딸과 함께 캐나다로 떠났어요. 어렸을 적부터 로키 산맥을 꼭 한번 가보고 싶었거든요. 더 나이 들기 전에 가봐야 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은 정말 정신없이 여행에만 집중했습니다. 사진도 정말 많이 찍었고 걷기도 많이 걸었어요. 정말 제가 살면서 봤던 풍경 중에 제일 멋지더라고요. 저는 저의 카카오톡 사진에 딸과의 사진을 올렸어요.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여행이었습니다. 아마도 아들도 그 사진을 봤을 거였어요. 그렇게 한국에 도착을 했고 저는 이 기억을 동력으로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잠시 아들에 대한 걱정은 접어두고 제 인생에 집중했어요. 저는 제 주변 친한 아주머니들과 다시 전국 천대 명산을 돌아다녔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산을 오르는 맛이 있더라고요. 남편은 제 무릎 건강을 걱정했지만 누가 봐도 배 나온 남편보다야 제가 훨씬 건강했어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물론 가끔 아들이 꿈에 나온 적도 있었고 가끔 저에게 했던 말이 생각이 나서 가슴을 쿡쿡 찌르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아들에게 전화를 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저는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아들을 제대로 키워야 하는 의무가 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저녁장을 보러 가기 위해
장바구니를 들고 나왔을 때였어요. 제 집 앞에 아들이 찾아와 있었어요. 저는 다시 들어가려고 했죠. 그때 아들이 저를 불렀어요. 엄마 잠시만. 저는 멈춰섰죠. 한 번만 내 이야기 들어줘. 저는 뒤돌아 섰습니다. 아들은 이전보다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살도 많이 빠져 보였죠. 뭔데 그러니? 나는 너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걸로 아는데. 그때였습니다. 아들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너무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일으키려 하는데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잠시 어떻게 됐었나 봐. 내가 돈에 눈이 멀었었어. 엄마가 나한테 주는 사랑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일단 일어서라. 여기서 이러지 말고. 아들은 제가 이야기를 들어줄 것처럼 보이자 그제서야 일어섰어요. 근데 내가 널 어떻게 믿니? 지금만 이렇게 하고 나중에 바뀔 수도 있잖니. 그런 사람들 나는 정말 많이 보아왔단다. 그래, 엄마 말이 맞아. 하지만 한 번만 더 지켜봐줘. 그때 엄마한테 뺨을 맞고 정말 많이 생각했어. 아프지 않았는데 다른 곳이 아프더라고. 그때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어. 그때 말했듯이 이제 나는 돈도 없어. 네 누나에게 몽땅 줘버렸단다. 네가 나한테 잘 보일 필요 없단 말이야. 돈은 필요 없어. 엄마 말이 맞았어. 내가 들어가려 했던 그 코인 사실 사기였더라고. 내가 만약 그 돈으로 투자했으면 몽땅 날렸을 거야. 내가 하는 일 열심히 해서 땀 흘려 돈 모을 거야. 그저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것 같이 느껴져서 그래. 누나한테도 엄마한테 했던 것처럼 사과할 거야. 누나가 용서해준다면 정말 잘할 거야. 아들은 정말로 진지했어요. 얼굴은 힘들어 보였지만 눈만은 반짝였죠. 저는 그래서 아들을 딱 한 번 다시 믿어보기로 했어요. 저는 말없이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아들은 그제서야 긴장이 풀렸는지 저에게 기대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 옷이 다 젖을 정도였죠. 저도 그런 아들을 보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화해를 했습니다. 아들은 정말 달라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다고 억지로 전화를 하거나 찾아오는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좋았어요. 얼마 뒤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한테 동생이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들어보니 아들은 딸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고 용서를 구했다고 했어요. 물론 딸도 용서를 해주었고요. 다만 딸과 약속한 건 재산에 관한 이야기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나중에 얘기하자는 거였어요. 사람이라는 게 돈 앞에서는 무너지기 마련이더라고요. 돈이란 참 무서운 것이었어요. 그렇게 1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들과 저희는 잘 지내고 있어요. 며느리도 이전과는 다르게 제가 가끔 집에 가면 잘 챙겨주었어요. 그리고 며느리는 지금 아이를 가졌습니다. 딸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요즘엔 손녀 옷과 장난감을 고르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아들은 착실히 돈을 잘 모으고 있습니다. 정말 제 돈을 모두 딸에게 준 줄 알고 있더라고요. 당분간은 비밀로 하려고 합니다. 아들을 못 믿어서가 아닌 돈을 믿지 못해서요. 아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 연락을 하지 않았던 거의 1년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하라고 하면 아마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의 결단으로 인해서 한 명의 인생이, 그것도 제 아들의 인생이 달라진 것 같아 뿌듯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한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잘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현명한 방법이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해지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저와 같은 일을 겪지 않고 항상 평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함께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바꾸는 관점을 통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